안녕하세요. 예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4의 한국회계법인은 2000X2년도 2월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발생시켰다. 1, 2, 3, 4. 요구사항 1. 2월 동안 재무상태의 변화를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파악하시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요구사항 2. X2년도 2월 28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요구 3. X2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 예제 7번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예제 3과 예제 4가 연결된 문제입니다. 예제 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예제 3. 한국회계법인이 X2년도 1월 1일 이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이겁니다. 예제 3은 X1년도 1월 1일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 즉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겁니다.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4가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거로 등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게 요구사항 1번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2번은 1월 31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시오. 이게 예제 4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 시점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수익과 비용이 없는 거래만을 모아놓은 문제입니다. 즉 자산이 변화하고 부채, 자본금, 이 자본금까지가 변화하는 거래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 1월 31일 이 이후부터 수익과 비용의 거래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재무상태표 등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2월 28일이 됐을 때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되는지 재무상태표 등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예제 7번입니다. 예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1월 31일 재무상태가 이렇습니다. 요구사항 1번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은 수익과 비용이 있는 거래입니다. 1월달은 수익과 비용이 없는 거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수익은 번 돈이라고 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로 번 돈은 수익이 아니다. 유상증자를 했다.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경험은 증가한다. 이익경험은 돈을 쌓아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경험은 증가한다. 비용은 쓴 돈이라고 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로 쓴 돈, 즉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금배당이다. 현금배당은 이익경험이 감소를 처리하지만 비용은 아니다. 즉 결론을 얘기하면 비용은 현금배당을 제외한 이익경험이 감소하는 것이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경험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1번부터 한번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습니다. 2월 1일 시점에 재무상태표 등식은 이렇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이 80만 원이죠. 비품이 15만 원, 건물이 40만 원입니다. 차입금이 75만 원, 자본금 40, 이익여금 20만 원입니다. 2월 1일 시점에 재무상태표는 이 금액이 135만 원입니다.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세무 상담을 수행하여 60만 원의 수익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 증가한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본금도 주식을 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겁니다. 차변이 60만 원이 증가하고 대변이 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건 변화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해버리면 195만 원이 됩니다. 대변도 195만 원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등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직원급여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간 겁니다. 2월 10일입니다. 현금이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모두 변화가 없습니다. 차입금 변화 없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겁니다. 차변과 대변을 모두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만 원입니다. 대변도 165만 원입니다. 즉 차변이 30만 원이 감소하고 대변이 30만 원이 감소한 겁니다. 즉 재무상태표 등식은 성립하는 거죠.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임차료를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월 15일입니다. 임차료를 15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현금이 15만 원이 감소합니다. 똑같이 이익잉여금 15만 원이 감소합니다. 차변의 합계는 150이 됩니다. 대변의 합계도 150이 됩니다. 차변의 자산이 15만 원이 감소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겁니다. 즉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거고 비용 두 개가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월 20일 배당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배당금, 현금이 5만 원 나간 겁니다. 배당금은 무엇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처리한다. 물론 주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비용은 아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차변이 5만 원이 감소하고 대변이 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즉 회계 등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차변의 금액을 다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45만 원입니다. 대변도 145만 원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비용이 두 개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계상해 봤습니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늘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거래가 발생하면
같은 겁니다. 즉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회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즉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같은 겁니다.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회사는 수많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2월 1일 얼마 벌었니? 2월 2일 얼마 벌었니? 수많은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얼마 벌었는지 회사가 거래가 너무 많으면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특정 시점에서 손익계산서는 작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얼마가 발생했는지 수익이 60만 원, 비용이 45만 원, 그리고 이익이 감소한 게 5만 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작성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장부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는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재무제표는 작성할 수 있죠. 2월 20일 날 재무상태표 작성할 수 있죠. 그러나 손익계산서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금 네 개의 거래만 발생해서 그렇지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일일이 이익경험이 증가한 거 찾고 이익경험이 감소한 거 찾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배울 겁니다. 재무제표는 계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요구사항이 1번이 이겁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오. 이렇게 한번 파악했습니다. 결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2월 28일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2월 20일 날이 이날이죠. 그리고 거래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럼 2월 28일 날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금이 90, 비품,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다. 자산이 현금이 90이 있습니다. 비품이 15가 있습니다. 건물이 40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차입금이 75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40만 원, 이익이익금 3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145만 원으로 갔습니다. 이게 요구사항 2번입니다. 요구사항 3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수익, 비용법. 수익 항목을 모두 합하고 비용 항목을 모두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가 나오겠죠.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입니다. 대변의 수익이 세무상담료, 그냥 매출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60이 발생한 겁니다. 비용이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30.
그리고 임차료 15. 수익이 60만 원이 발생했고 비용이 4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현금 배당액 5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고 했죠? 수익이 60만 원이 발생했고 비용이 4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15만 원입니다. 이게 요구사항 3번입니다. 요구사항 1번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파악해 보시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이익이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익이 감소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이익이 감소했다. 즉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 항목, 비용 항목, 배당금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당금은 이익이익이 감소를 처리한다. 그러면 2월 28일 날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산이 총계가 145만 원, 차입금이 75만 원, 자본금이 70만 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포괄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표가 계상됩니다. 그러면 이 포괄손익계산서와 이 재무상태표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초시점에 이익이익이 20만 원 있었죠? 수익은 20만 원, 이익이익이 20만 원입니다. 수익이 6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 기간에 당기순이익이 15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즉 기초이익이익이 있습니다. 이 기초이익이익이 20만 원이 있고 회사가 수익과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있고 요 사이에 현금 배당액이 있는 겁니다. 5만 원이 있겠죠? 기초의 이익이익금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기말의 이익이익금, 이게 되는 겁니다. 즉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이익이익금은 증가한다. 현금 배당한 만큼 이익이익금은 감소한다. 즉 이익이익금이라는 자체가 이익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총 벌어들인 순이익만큼 당연히 이익이익금은 증가한다. 현금 배당도 이익이익금이 감소를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현금 배당만큼 차감한 금액이 이익이익금이 된다. 즉 결론은 이겁니다. 기말 기초 시점에 이익이익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중에 손익계산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면 그 금액은 기말 이익이익금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기초 이익이익금의 일정 기간 동안의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고 그리고 거기서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면 기말에 이익이익금이 된다. 이익이익금은 이익을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만큼 이익이익금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현금을 배당하게 되면 현금 배당액만큼 이익이익금은 감소를 처리한다고 했으니 기말에는 이익이익금은 기초이익이익금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고 배당금 지급액을 차감한 만큼
기말 이익잉여금이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즉, 이 포괄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포괄손익계산서는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친다.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현금 배당액만큼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결론, 기초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기말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생긴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준 개정 과목입니다. 즉, 이익잉여금으로 인해서 포괄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에 100이 있었습니다. 뭐가? 현금입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이, 즉 수익이 100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저녁에 쓴 돈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동안. 그러면 저녁에 돈이 얼마죠? 200이 생깁니다. 즉 번 돈이 발생하게 되면 돈은 당연히 더하면 저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되죠. 수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벌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100이 있었습니다. 쓴 돈이 70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저녁에 얼마죠? 70입니다. 즉, 30이죠. 즉,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내 돈은 당연히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100이 있었는데 번 돈과 쓴 돈을 상계해서 순수하게 번 돈이 30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침에 100이 있었고 내가 순수하게 번 돈이 30이면 저녁 때는 130이 되겠죠. 즉 순수하게 번 돈, 이걸 당기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을 더한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이익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이익을 쌓아놓은 부분이 100이 있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해서 순수하게 내가 번 돈이 30이라고 한다면 저녁 때 이익잉여금은 130이 되겠죠. 그런데 기중에 부모님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즉 현금 배당액을 하게 되면 돈이 줄어들겠죠. 현금 배당액을 20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10이 이렇게 되겠죠. 즉 기초의 이익잉여금에 순수하게 번 돈을 더하고 현금 배당을 빼면 당연히 기말의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의 변화가.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현금 배당액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일정한 시점에 이게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1월 1일이고 이게 기말에 12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기초 시점의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1년 동안에 사용한 현금 배당액, 즉 1년 동안 지급한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면 12월 31일 날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기말 시점에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현금 배당액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페이지 한번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크게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한 금액이고
이익여금은 이익을 쌓아놓은 부분이다. 이익여금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은 누적액이다. 즉, 이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의 이익여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초의 이익여금에 단기순이익, 즉 일정 기간 동안의 단기순이익만큼 이익여금은 증가하게 되고 기중에 현금 배당액만큼 이익여금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초이익여금에 단기순이익을 가산하고 현금 배당을 차감하면 그 금액은 기말의 이익여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의 포괄손익계산서는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 이익여금이 0이었습니다. X1년도에 수익이 20이 발생했고 비용이 17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3익이 되겠죠. 그러면 기말의 이익여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금 배당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기초이익여금에 당기순이익만큼 가산한 금액이 기말 이익여금이 되겠죠. 이 기말 이익여금이 X2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X2년도에는 수익이 30이 발생했고 비용이 20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이 10입니다. X2년도 기말 이익여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3이 되겠죠. 기초이익여금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한 금액만큼 기말의 이익여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X3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이익여금이 13이었죠. 수익이 20이고 비용이 25입니다. 그래서 당기 순손실이 5가 발생했습니다. 기초이익여금에 당기 순이익을 가산한, 즉 당기 순손실을 가산한 금액은 기말 이익여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13과 8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13은 뭐죠? 이 0부터 시작해서 X1년도, X2년도 이익여금이 쌓여 있는 거죠. 이 8은 1년도, 2년도, 3년도께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쌓여 있다고 얘기하면 점점 증가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쌓여 있다는 의미는 매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얘기는 다 당연히 누적의 의미죠. 재무상태표라는 자체 계정은 즉 너 지금 얼마 있니? 즉 재무상태표는 처음서부터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의미입니다. 이익여금만이 누적되는 게 아닙니다. 재무상태표 모든 계정은 다 누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 단기에 수익이 30이 발생했습니다. 이 30은 올해 겁니까? 작년 거와 누적된 겁니까? 즉 작년 거 20과 올해 10이 누적돼서 30이 된 겁니까? 당연히 이거 아니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30이란 얘기죠. 즉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의 모든 계정은 단기분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기에 1월 1일부터 0부터 시작해서 30이 발생했고 0부터 시작해서 20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다 단기 계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모두 다 누적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 지금까지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수익비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수익비용법은 수익항목 총액에서 비용항목 총액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 순자산 비교법이 있습니다. 순자산이 뭐죠? 우리가 자산은 팔면 돈 들어오는 것, 부채는 빚,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이 자본과 똑같은 말이 순자산 자기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순자산 비교법은 기말에 있는 자본에서 기초에 있는 자본을 차감한 금액, 즉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이 차액을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즉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좀 바꿀 수 있겠죠.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 얼마를 더해야 기말자본이 될까? 이 얼마가 당기순이익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에 1월 1일에 자본이 순수한 내돈이라고 했죠.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기초에 자본이 400이 있었습니다. 12월 31일에 보니까 기말자본이 70입니다. 400에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여야지 700이 되겠습니까? 즉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액을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순자산 비교법입니다. 즉 300을 더하면 700이 되겠죠. 즉 기초자본이 400이고 기말자본이 700이면 700에서 400을 차감한 300이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기말자본에 자본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때 수익은 뭐라고 그랬죠? 번 돈. 그러나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번 돈은 수익이 아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그런데 이 자본금은 뭡니까? 자본의 구성 항목이죠.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즉 유상증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본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비용은 쓴 돈이라고 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쓴 돈, 이것은 절대 비용이 되지 못한다. 대표적인 게 현금 배당이다.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처리한다. 그런데 이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구성 항목이죠. 즉 현금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즉 주주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자본이 변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기말자본에는 절대 주주와의 거래가 포함되면 안 되겠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 기말자본에는 절대 자본거래가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중에 유상증자라든지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거래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기순이익이 오른 금액이 안 됩니다. 왜? 주주와의 자본거래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에 400이 있었습니다. 기중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200을 했습니다.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200만큼 증가하겠죠. 이렇게 자본이 포함됩니다. 현금 배당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50만큼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줄겠죠. 즉 유상증자를 통해서 200이 증가하고 현금 배당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서 70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기말 자본에는 주주와의 자본거래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거래는 절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함됐다면 주주와의 자본거래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제외할 겁니까? 이 200이 이만큼 자본금을 증가시킨 거죠. 그러면 기말자본에서 200만큼을 차감하면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현금 배당 50을 해서 이익잉여금이 줄은 금액이 700이 됐다는 얘기는 이 안에 현금 배당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포함돼서 700이 된 거니까 차감해서 700이 된 거니까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이 50만큼을 더해야 되겠죠. 즉 기말자본에 자본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유상증자만큼 증가시켰을 테니까 차감시켜주고 현금 배당이 있으면 줄였을 테니까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으니까 가산시켜서 제외시켜야 될 겁니다. 즉 이 기말자본에서 유상증자를 차감하고 현금 배당을 가산해야지 기말
자본에서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내 돈이 4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200만큼.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되겠죠? 더하면 600이 되겠죠? 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얼만큼? 50만큼. 그러면 내 돈은 얼마가 되겠죠? 550이 되겠죠? 그런데 집에 가서 순수하게 내 돈을 보니까 700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루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즉, 기초에 내가 있은 돈이 400인데 부모님이 200을 주셨다, 용돈을. 그러면 내 돈은 600이 되는 거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 그럼 내 돈은 50만큼 빼야 되겠죠. 지금 현재 나는 550만큼 있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700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얼마를 버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모든 문제는 이런 형태로 풀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예제 한번 7번을 볼까요? 우리가 예제 7번 같은 경우에서 3번 요구사항이 3번입니다. 수익 비용법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시오. 이 문제입니다. 여기 2월 1일이었죠? 2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 수익 비용법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수익 항목 60만 원, 비용 항목 45만 원. 그래서 수익 비용법으로 계산하면 15만 원이 당기순이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순자산 비교법에서는 2월 1일이 자본이 얼마죠? 여기 있습니다. 60만 원이었죠? 그리고 기말 자본이 70만 원입니다. 즉 여기가 60만 원입니다. 기말 자본이 70만 원입니다. 기중에 현금 배당을 했다고 했죠? 즉 유상증에는 없습니다. 현금 배당 50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15만 원이 됩니다. 즉 순자산 비교법에 의해서도 당기순이익은 15만 원이고 수익 비용법에 의해서도 당기순이익은 15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예제 한번 3번을 볼까요?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본이 40만 원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익 비용은 없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익 비용은 얼마죠? 똑같이 당기순이익은 15만 원이죠. 이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자본이 순자산 비교법으로 보면 40만 원이죠. 기중에 유상증자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이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너 얼마 벌었니? 를 계산해 보면 기말에 70만 원이 있습니다. 즉 당기순이익은 15만 원이 나옵니다. 즉 순자산 비교법과 수익비용 계산법은 당기순이익이 똑같습니다. 즉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가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익비용법으로 계산한 결과와 순자산 비교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결론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순자산 비교법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즉 정리해 볼까요? 순자산 비교법은 자본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당기순이익을 변형시켜 보면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얼마를 더해야지 기말자본이 될까?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기말자본에 주주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형태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주와의 자본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유상증자만큼 기말 자본은 증가시켰을 것이고 현금 배당액만큼 기말 자본은 감소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 이 차익이 기말 자본이다. 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가장 쉽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순자산 비교법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순자산 비교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회계법원의 기초부채는 6만원이고 기말부채는 4만 5천원이었다. 기초부채가 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비했습니다. 기초부채가 6만원, 기말부채가 4만 5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기말의 순자산이 8만원이었으며 기말의 순자산이 8만원이라고 했죠. 기말의 순자산, 즉 순자산이 뭐죠? 자본입니다. 8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말의 자산은 12만 5천원이 되겠죠. 기말 순자산이 8만원이었으며 자산 총계는 기초보다 2만 5천원이 증가하였다. 기말이 12만 5천원이라고 했으니까 기초보다 2만 5천원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즉 기초에 있었는데 2만 5천원이 증가해서 12만 5천원이 된 겁니다. 즉 기초의 자산은 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4만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말의 자본은 8만 원입니다. 단기 중에 추가적인 주식 발행으로 자본이 18,000원만큼 증가하였다. 즉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18,000원입니다. 그러면 증가하게 되겠죠. 또한 주주에게 현금 배당 2,000원의 배당금과 즉 현금 배당을 2,000원 한 겁니다. 신주 3,000원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것은 주식 배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12장에서 주식 배당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즉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출자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고마워하면서 현금으로 배당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기말 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을 12장에서 배우겠습니다. 즉 주식 배당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8만 원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즉 기초의 자본이 4만 원이 있었고 기중에 유상증자 한 만큼 더하고 현금 배당한 만큼 차감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더한 금액이 8만 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예, 2만 4천 원입니다. 이게 가장 순자산 비교법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전산세무 1급 정도 수준입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 둘 중에 한 문제가 포함되거나 이거와 요거의 차액을 구하는 문제 정도, 요게 없는 문제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납니다. 전산세무 1급에서는 요 세 가지도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현금배당, 주식배당. 여기까지 순자산 비교법을 한번 봤습니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제실에서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는 2월 1일의 재무상태표와 28일의 재무상태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2월 1일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이익이익금이 기초에 20만 원 있었던 거죠. 기중에 현금 배당액을 했습니다. 현금 배당액은 이익이익금이 감소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초 이익이익금에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즉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당기순이익 15만 원. 이 당기순이익 15만 원을 가산하는 금액은 기말 이익이익금이 된다. 밑에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제 7의 한국회계법인의 2월 1일 재무상태표의 이익이익금은 20만 원이지만 배당금 지급액은 비용이 아닌 이익이익금이 감소를 처리하므로 이익이익금이 5만 원이 감소하고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15만 원만큼 자본, 즉 이익이익금이 증가하게 되어 기말 이익이익금은 20만 원이 된다. 결국 2월 28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기말 이익이익 30만 원은 기초이익이익금 20만 원에 현금 배당액 5만 원을 차감하고 당기순이익 15만 원을 가산한 금액인 30만 원이 된다. 즉 기초이익이익금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말 이익이익이 된다. 이처럼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영성과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수익은 이익이익금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이익이익금을 감소시킨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만큼 재무상태표의 이익이익금은 증가하고 현금 배당액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익이익금을 감소시켜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친다. 밑에 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기초에 이익이익금이 20만 원 있었죠. 기중에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현금 배당은 이익이익금이 감소를 처리하기 때문에 차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가산하면 기말 이익이익이 된다. 순자산 비교법입니다. 순자산 비교법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것을 변형시키면 기초 자본의 당기순이익 얼마를 더한 것이 기말 자본이 되느냐,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기말 자본은 주주와의 거래가 포함되면 안 된다. 소유주, 즉 주주와의 거래, 유상증자나 현금 배당 등은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계기간 중에 주주와의 거래가 발생하면 기말 자본이 증가 감소하게 되어 주주와의 거래가 포함되므로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전체 부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한국의 기초자본은 40만 원이었다. 기중에 유상증자 20만 원이 있었고 현금 배당액이 5만 원을 지급하였다. 2월 28일 기말자본이 70만 원이었다. 이 기말자본과 이 기초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 순자산 비교법에서는 당기순이익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말자본 70만 원에서 기초자본 40만 원을 뺀 30만 원이 아니다. 기중 유상증자액이 발생하게 되면 기말자본에는 유상증자한 20만 원이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자본금의 증가가 되어 기말자본은 유상증자한 20만 원만큼 증가했을 것이므로 기말자본에서 유상증자를 차감하여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즉 기말자본에 유상증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야 될 겁니다. 또한 기존 현금 배당액 5만 원이 발생하면 기말자본에는 현금 배당액 5만 원이 구체적으로 이익이익이 감소되어 기말자본은 현금 배당액 5만 원만큼 감소시켰을 것이므로 기말자본에서 현금 배당액을 가산하여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본, 기말자본 70만 원에서 유상증자한 20만 원을 차감하고 현금 배당액 5만 원을 가산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 55만 원에서 기초자본 40만 원을 차감한 15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죠. 기초자본에서 추가 출제액을 가산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고 당기순이익 얼마니 이 기말자본이 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1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